자, 358페이지예요. 위험부담입니다. 이 위험부담이 좀 까다롭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이 요건만 적용할 줄 알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먼저 위험부담이라고 말을 쓰려고 그러면, 이런 용어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개념부터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 위험이라는 것은 좀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대가의 위험을 말하는 것이다. 물건의 위험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물건이 없어지면 물건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아니라 물건이 없어지면 그 물건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받을 수 없는 거냐 이런 것에 관한 문제로서 이걸 대가 위험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위험 부담에서 위험이라 하면 대가 위험을 말한다. 이렇게 일단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위험 부담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췄을 때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해요. 자, 위험 부담의 문제는 첫 번째, 쌍무 계약에서 두 번째, 쌍무 계약에서 두 개의 채무, 양 채무가 생기잖아요. 양 당사자한테 각각 채무 생기는데 이 양 채무 중에 어떤 한 채무가, 어느 하나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발생해야 됩니다. 후발적 불능이 생겼어요. 어느 하나에. 어느 하나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생겼어요.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또 이 후발적 불능이 생기는 이것이 이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 채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채무자는 이 불능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즉 채무자의 무책 사유,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서 후발적 불능이 생겼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발생했을 때 드디어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건네줘야 할 채무가 발생했어요. 매매 계약 체결됐어요. 그런데 이 매도인이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 목적물이, 넘겨줘야 될 이 목적물, 매매 목적물이 어떤 이유로 계약,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부수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이 부수어져서 없어지는 사유가 후발적 불능이죠. 이게 바로 이 후발적 불능이 이 매도인인 채무자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해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재를 공부하시기 전에 먼저 요부터 정리를 딱 해두십니다. 위험 부담의 문제는 쌍무계약에서 후발적 불능이 일단 발생했는데 보니까 그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그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 채무자는 그 불능에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 그러면 이거 두 사람 사이에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위험 부담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러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할까? 그 채무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위험을 부담할까? 둘 중에 하나죠. 자,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우리 민법은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만약에 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도 잘못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채권자도 잘못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죠. 그러면 만약에 쌍방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후발적 불능이 생겼다. 이게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자. 이렇게 선택했어요. 이것을 원칙으로 선언한 것이죠. 만약에 매매 계약이라면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건네줘야 할 채무자이고 그 매매 목적물의
그 물건을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는데 보니까 매도인이란 채무자도 잘못 없고 상대방인 매수인이란 채권자도 잘못 없어요. 자, 이때 채무자라는 것은 여기 채무자 위험 부담에서 채무자라는 것은 후발적 불능이 이루어진 이 채무 있죠. 이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을 채무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 채무, 후발적 불능이 된 채무를 이행받을 수 있는 상대방을 뭐라 그래요? 채권자라 그래요. 얘가 채무자니까 이 채무를 받을 상대방은 채권자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매매계약에서는 채무자가 누구로 될까요? 바로 매도인이 되겠죠. 예컨대 예를 들면 매매에서는 채무자가 매도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매매 목적 물건을 건네줘야 할 채무를 짊어지는 사람은 매도인이니까 그 매도인이 물건을 건네줘야 할 채무를 쥐고 있는 채무자인데 이 매매 목적 물건이 후발적으로 불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능이 매도인도 잘못이 없고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쌍방의 무책이죠. 이 쌍방무책이란 말은 매매 계약에서 본다면 매도인도 매수인도 모두 잘못이 없다. 이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 그 무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바로 계약이 체결하고 난 뒤에 불능이 됐다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발생했다, 이런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 민법 어떻게 한다?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해라. 자,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이 뜻은 뭘까? 뜻은 매도인은 상대방 채권자인 매수인한테 대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러면 되겠죠. 여기에 의미는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의 뜻이에요.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는 것은 자, 여기를 매매계약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채무자는 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매도인은 상대방 누구예요? 매수인한테 이렇게 되겠죠. 매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뭐예요? 대금 지급이죠.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되겠죠? 자,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매도인은 자기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당의 목적 물건이 매도하기로 한 물건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불능이 돼서 물능. 그러니까 여기는 매도인 자기의 물건 인도라는 채무는 면제되겠죠. 물건을 안 넘겨줘도 돼요. 면제, 이 채무 면제. 왜? 매도인의 무책이니까. 책임 없는 사유니까. 그런데 상대방 매수인도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에 대해서 대금 내놔라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필요 없고 당의 목적물을 반환받지 못하죠. 인도받지 못하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이런 내용이 되죠. 매수인은 대금 지급 면제가 되고 매매 목적 물건 인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대금 지급하지 않고 물건 안 받으니까 여기는 손실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전국적으로 손실 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매도인은 어떻게 되나요? 매도인은 자, 물건 인도할 의무는 면하죠. 자기의 잘못이 없으니까 물건 인도 의무는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금 지급을 받을 수도 없죠. 청구도 못하죠. 그러면 이 매도인의 소유물이 멸실되어서 이로 인하여 손실이 그대로 발생하죠. 이 손실 발생이 결국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죠. 자, 이 두 개의 의미, 즉 채무자 위험 부담의 의미는 이런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죠. 매도인은 결국은 자기가 팔기로 한 물건을 건네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 상대방 매수인으로부터 대금도 못 받기 때문에 결국은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매도인 소유 물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없어진 만큼의 손실은 매도인이 그냥 그대로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매도인이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죠. 위험을 짊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인은 뭐예요? 채무자잖아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는 요건과 효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요건이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무책 사유로 인하여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을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고스란히 손실 위험을 부담한다. 이게 요건입니다. 이게 요건. 요 위에 있는 거 요건이죠. 쌍방무책으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을 때는 채무자 위험 부담이다. 그 채무자 위험 부담의 의미는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채무자 스스로 자기 채무는 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채무자가 손실 위험을 짊어지게 된다. 이런 뜻이다. 그죠? 자,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원칙이란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건, 첫 번째, 쌍방의 무책으로, 두 번째,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손실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겠죠. 채권자라는 것은 채무자의 상대방이죠. 예컨대 매매 계약이라면 여기는 매수인이 되겠죠.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냐 하면, 자, 그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내용이, 자,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렇게 돼요. 요건, 여기는 채권자의 잘못에 의해서 채무자는 무책이어야 되죠. 물론, 채무자는 무책. 그러나 채권자는 잘못했어요. 이 잘못 때문에 후발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손실 위험 부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건 채권자 위험 부담 요건,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 자, 그러면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는 이 의미는 뭘까? 뜻. 여기는요, 이랬습니다. 결국은 채무자라는 사람은, 채무자는 상대방 채권자한테, 이 상대방이 채권자겠죠. 그러면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는 무책이니까 이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는 면제받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자기의 채무는 면제를 받고 다만 상대방한테 이행하라.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채무자 입장에서 자기가 건네줘야 할 물건이 멸실되어 없어져서 그래서 자기 채무를 이행 안 해도 돼요. 상대방한테 안 넘겨줘도 돼요. 근데 상대방은
당해 물건을 받을 수도 없으면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행할 청구권이 채무자한테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거스란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채무자는 매도인이고 채권자인 상대방은 매수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행 청구는 뭐예요?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잖아요.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매도인은 자기 채무, 물건 인도 채무죠. 매매 물건을 인도할 채무는 면제받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자기 물건 건네주지 않고 대금은 받아내니까 여기에 있는 상대방인 매수인이, 채권자인 매수인이 손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채권자인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거죠. 왜 위험을 부담하냐? 채권자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채권자 너가 잘못했으니까 대금을 지급해라 이런 것이죠. 이렇게요. 자, 이것을 이제 사례 문제로 한번 보죠.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을한테 매매하기로 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물건이 후발적 불능이라는 사유가 발생했어요. 뭐 예컨대 화재가 나서 이게 다 타버렸다 해보세요. 자, 이때 소실됐다. 소실 다 탔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매도인이고 을은 매수인이 되겠죠. 이때 이 소실된 불능이 된 후발적 불능이 된 이 물건을 인도해줘야 할 채무자가 이 사람이죠. 갑이 채무자면 여기에 을은 채권자가 되겠죠. 상대방이니까. 그렇죠. 채무자, 채권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후발적 불능이 된 채무, 이 채무를 기준으로 해서 채무자, 채권자, 상대방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죠? 이렇게. 자, 이때 이 후발적 불능이 만약에 갑도, 을도 잘못이 없는 상태, 이걸 우리는 무책이라 그러죠. 여기에서 발생했다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첫 번째. 그러면 예컨대 갑도, 을도 잘못이 없는 상태, 예컨대 이럴 수 있죠. 낙뢰가 떨어졌어. 낙뢰로 인하여. 아니면 제3자인 병이라는 사람이 방화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갑도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쌍방무책이다 해야 되겠죠. 자, 쌍방무책으로 매매계약인 쌍무계약에서 후발적 불능이 생겼다라고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때는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으니까 을은 대금 지급하지 않겠죠. 이 말은 갑은 일단 자기가 건물 넘겨줄 채무를 면하죠. 자기 채무 면합니다. 면제. 그러면 동시에 을에게 대금 지급 채무도 이것도 면해야 되겠죠. 소멸해야겠죠. 그러니까 갑은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죠. 이것은 갑은 채무자, 채무자인 매도인 갑은 상대방 채권자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없어요. 그런데 갑은요, 자기 채무, 건물을 넘겨주지 않지만 대금을 못 받으니까 건물만큼의 건물 가치가 고스란히 자기 손실이죠. 이 손실을 갑이 부담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채무자 손실의 위험부다. 이렇게 되겠죠. 근거가 뭐예요? 쌍방무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갑은 잘못이 없는데 을의 귀책. 자, 을의 잘못에 의해서 저기 있는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다. 예컨대 매수인 을이요,
매매 계약하고 나서 그 건물을 한번 다시 상세한 구경하려고 그 건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이 갑이 만약에 그 담뱃불을 잘못 관리해서 그 의뢰의 잘못으로 자기의 담뱃불로 인하여 이 건물이 매매하고 난 뒤에 불났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바로 채권자인 매수인의 잘못에 의해서 건물이 화재됐다. 이게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거죠. 후발적으로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당연히 갑은 잘못이 없으니까 자기 채무를 면하고요. 면제받고. 근데 을은 뭐 어떻게 돼요? 을은 자기 잘못이 있으니까 대금 지급할 채무를 져야죠. 채무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죠.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것도 역시 정리해보면 갑은 물건을 건네줘야 할 채무자잖아요. 을은요, 상대방으로서 채권자가 되겠죠. 근데 이 을은요, 물건은 받을 수 없으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대금 지급 채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인정만큼 뭐가 생겨나요? 손실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는 채권자가 손실 위험 부담하죠. 이 채무자는 자기의 잘못이 없으니까 자기 채무 면제죠. 즉 갑은 건물 넘겨줄 채무를 면한다 이 말이죠. 면하는 대신에 돈을 받아내니까 을에게는 손실이 없죠. 대금을 받으니까 대금 수령할 지위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게 되니까 여기는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에 손실이 생기죠. 자, 이게 뭐예요? 을의 귀책 사유에 있을 때 그때 후발적 불능이 있다면 우리 법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채권자 위험 부담, 이건 채무자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채무자의 귀책 사유 안에는 여기는 채권자가 수령 지체하는 것도 수령 지체 이것도 채권자 귀책이죠. 매수인, 채권자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위험 부담의 문제로 우리 민법은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359페이지부터 정리되어 있어요. 자, 359페이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원칙. 여기에 동그라미 1번 요건 보시면 쌍무계약에서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는데 디귿 동그라미가 중요합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채무자도 책임이 없고 상대방인 채권자도 잘못이 없어서 쌍방 모두 무책이더라. 이럴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 면함과 동시에 상대방한테도 이행을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반대급부 청구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효과로서. 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위험 이전 시기란 것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될 상황이지만 만약에 그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건네주고 난 뒤에 발생했다면, 즉 채권자에게 물건을 건네주고 난 뒤에 그 상태에서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다면 이 채무자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상대방 채권자한테 대금을 내놔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위험이 물건을 건네주는과 동시에 상대방한테 넘어간다는 것이죠. 즉 채권자한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때는 설권해진 등기를 매수인한테 해주는 순간에 그 매수인이 그 물건이 이제부터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면 대금은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등기 전이나 또는 물건을 건네주는 순간에 그 채무자 위험이 채권자 위험으로 전가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0페이지의 하단에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거는 예외인데요. 요건을 잘 보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쌍무계약에서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사유를 보니까 채무자는 잘못이 없는데 채권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즉 매수인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 매수인이 잘못해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매수인이 수령 지체 중에 만약에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더라도 이 수령 지체가 그 상대방 채권자한테 발생했으니까 이때는 채권자 상대방이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는 채무자는 반대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행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2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볼까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의 내용 중에 그 이익을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귀소시키도록 계약 내용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약을 제3자를 위해서 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어떨 때 많이 쓰냐 하면 3자 간의 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죠. 시골에서 농사 지은 부모님이 도예지에 저기 가서 뭐 유학하고 있는 자식이나 아니면 자제분들한테 그 쌀을 부모님이 직접 손수 이렇게 키웠는 거, 맛있게 키웠는 걸 먹이고 싶어서 예컨대 뭐 한 달에 뭐 반 가면씩 이렇게 도예지로 보내려 그러면 직접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운송회사에다 맡기는 거죠. 운송회사에다가 내가 비용을 줄 테니까 이 쌀 반가마니를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자식한테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운송회사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그 계약 안에는 뭐예요? 운송계약을 당사자가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물건 자체는 누구한테 이익을 가요? 제3자한테 가게 되죠. 이런 계약, 운송계약이 바로 뭐예요? 제3자를 위해서 계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컨대 우리가 자제분은 예컨대 뭐 교육보험을 들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인 이 회사 다니는 가장이 뭐 이렇게 사회가 워낙 어려운 불측의 이러한 사고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열심히 살다가 만약에 가장이 내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어린 자식 교육시키는 게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이 보험 계약을 드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열심히 보험료를 낼 테니까 내가 무슨 살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불행이 닥치면 내가 사망하게 되면 우리 저 아이는 교육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들어갈 때 어떻게 교육부를 지급해 주고 중학교 들어갈 때는 어떻게 교육부를 지급해 주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어떻게 교육부를 지급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 어떻게 교육부를 지급해 주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올 때 또 돈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라. 대신에 내가 열심히 벌면서 내가 보험료를 내가 내겠다라고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하는 거죠. 그로 인하여 만약에 그러한 불행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그 이익은 누구한테 가요? 바로 제3자인 자식한테 다 가는 거잖아요. 그 보험계약 당사자끼리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이익은 제3자인 자식한테 넘어가도록 이렇게 계약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역시 제3자를 위해서 계약 내용을 정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죠. 예컨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죠.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병이라는 사람한테 만약에 돈을 빌려 쓴 적이 있어요. 이렇게 금전 소비대차. 근데 돈을 갚을 변제가 도래해 오니까 얼마냐? 돈을 10억을 변제할 채무가 있어요. 여기는 10억의 채권이 있고요. 근데 변제가 도래하니까 어떻게 해요?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 토지를 팔겠다 할 때 마침 을이라는 사람이 사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에 사겠다고 이렇게 계약하네요. 그럼 이 사람은 매도인이라 하고요. 매도인 갑이라 하고 여기 을은 매수인 을이라 하죠.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매매 계약할 때 특약을 우리 붙이는 거예요. 특약을. 자, 대금 10억 원을 내가 받아서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이 받아서 결국은 병한테 변제하려고 10억에 지금 매매 계약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변제기가 도래하는 그날에 내가 소유권 넘겨줄 테니까 대금은 을 너가 직접 병한테 바로 넘겨주라. 지급해주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을이 병한테 대금 지급하는 순간에 소유권 넘겨줘 버리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과 갑과 병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 관계가 모두 한꺼번에 정리돼 버리죠. 두 개의 법률 관계가 한꺼번에 다 끝나가는 거죠. 급부행 하나라고 하죠. 이렇게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매매 계약이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갑과 을 사이에 이 매매 계약 안에서 대금 10억 원은 별도의 약정해야 되죠. 을이 직접 병에게 지급한다. 이런 약정을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갑이 요청을 하고 을이 받아들이는 거죠. 대금 지급에 관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말하냐면 매매 계약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이 부분을 말하냐면 제3자 약관이라고 그래요.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별도의 약정을 특약으로 붙여서 넣어놓는 이 부분을 우리는 제3자 약관이라고, 이 제3자 약관이 존재하는 그러한 계약을 말하거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여기는 갑과 을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 매매 계약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까 갑과 을이에요. 이때 갑과 을을 우리는 매도인 매수인을 하지 않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 이름은 갑이 요청을 하죠. 을한테 부탁합니다. 10억 원을 내한테 주지 말고 직접 병한테 지급해 줄래? 라고 부탁하고 그것을 이 매수인 을이 허락하죠. 승낙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갑을 뭐라 하냐면 요청하는 요약자라고 하고 을을 우리는 나약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받아들였잖아요. 약속을. 그죠? 그래서 여기에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다. 그럼 여기 있는 병이라는 사람은 뭐냐? 제3자죠. 뭐. 말 그대로. 그죠? 제3자입니다. 이 제3자는 특징이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안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3자는 수익자에 해당됩니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제3자인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요약자와 나약자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다. 이렇게 하겠죠. 물론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 나약자는 이 매매 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을 갖게 되고 이 매매 계약 내용에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권을 갖게 되겠죠. 따라서 요약자, 나약자가 취소권, 해제권을 각각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3자는 가질 수 없죠. 이거는 제3자의 권리가 아니다. 그죠? 그 다음 물론 여기서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상회복 관계가 발생합니다. 이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의 관계도 제3자와는 무관합니다. 이것도 역시 요약자, 낙약자에 관한 문제일 뿐이죠. 부담해야 되는 것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약자, 낙약자는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만 취소권, 해제권이 발생할 뿐입니다. 취소권, 해제권은 제3자가 행사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정리하고 취소권, 해제권의 요건이 발생했다면 요약자, 낙약자는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제3자인 수익자의 동의를 필요가 없죠. 자기 혼자 단독으로 취소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당이득, 원상회복 관계도 갑과 을 사이, 즉 요약자, 나약자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리돼야 한다. 이렇게.
자, 이때 우리는 갑과 을 사이 관계, 을과 병 사이 관계, 또 병과 갑 사이 관계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민법에서 각각 이름을 지어놨죠. 학자들이. 갑과 을 사이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 관계죠. 이 기본 관계를 뭐라 그러냐 하면 바로 보상 관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즉 요약자와 나약자 사이 관계를 우리는 보상 관계다. 이 보상 관계는 곧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죠. 이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입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보상관계 자체에 하자가 있다, 하자가 존재한다 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곧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죠. 바로 영향을 미친다, 그죠? 영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을과 병 사이 관계예요. 이것은 바로 나약자와 제3자 또는 나약자와 수익자의 관계죠. 이렇게 이 두 사람 사이 관계는 이것은 우리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는 관계죠. 실행 관계로서 급부 관계죠. 급부 관계. 보면 직접 이 대금을 을이 병한테 지급하는 관계잖아, 그죠? 이렇게 관계되죠. 그래서 직접 실행하는 관계로서 급부 관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 실행 급부 관계는 여기에 있는 기본 관계인 보상 관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여기에 의존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따라서 을이란 사람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할 권리가 있으면, 존재하면 이것을, 이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병에게 대항할 수 있죠.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을과 병 사이의 관계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 내용을 실행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을이, 즉 나약자가 요약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저기 있는 병에 대해서도, 즉 수익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병과 갑 사이에는, 병과 갑 사이, 여기는 요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대가관계라 합니다. 이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는 무관계죠. 여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관계에서는 무관계이다.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죠. 여기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금전 소비대차 관계잖아요. 그렇죠. 갑과 병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 관계에 있는 것이지 매매계약, 토지 매매계약과는 전혀 별개죠. 따라서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자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종합적으로 나약자한테 권리를 발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을과 갑과 을, 이 두 사람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만 만들어놨잖아요. 약관만 제3자 약관만 있잖아요. 그러면 제3자 약관만 존재하기 때문에 을이, 갑에 대해서는 을이 병한테 지급할 채무를 이행할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 병과 을 사이에는 법률 관계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제3자 수익자는 저기 나약자에 대해서 이익의 향수하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이렇게 하게 되면 드디어 그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수익자한테 권리인 채권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게 발생돼서 확정됩니다. 드디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익자의, 나약자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는 바로 수익자에게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죠. 권리 발생 요건이 됩니다. 자,
수익의 의사표시는 수익자의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누구죠? 낙약자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죠. 낙약자에 대해서. 이게 낙약자에 대해서 행사하면 드디어 이렇게요. 이렇게 수익의 의사표시 이렇게 하면 표시하게 되면 여기 제3자한테 채권이 드디어 확정적으로 발생해서 채권적으로 확정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 채권이 발생하고 난 수익 의사표시한 후에는 이는 저기에 있는 요약자나 낙약자가 합의에 의해 이미 확정된 그 권리 있죠? 채권의 변경을 시킨다든가 소멸시키는 행위,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멸시킬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고, 이때 이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드디어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만약에 제3자 수익자가 낙약자지 하지 않으면 이 낙약자인 채무자는 이 수익을 할 사람인 제3자에게 이익 향수 여부를 최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수익자에게 최고할 수 있는 권리가 낙약자한테 발생합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당기한을 정해서 이익 향수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당기간 내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이 낙약자가 받지 못했을 때는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채권권 행사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 침묵을 했다, 저기에 있는 병이, 그렇다면 이것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러면 거절한 걸 간주되면, 그러면 이 낙약자는 대금을 여기에 매도인 요약자 갑에게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3자 있죠. 이 사람은 우리 민법상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민법상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107조부터 110조까지 선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우리 548조에 가면 계약 해지했을 때 그 해제는 제3자에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제3자 권리를 보호하는데 여기서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자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이 매매 계약이 없어지면, 취소나 해제돼서 없어져 버리면 이 병이라는 제3자 수익자는 선이냐 악이냐 관계없이 이 권리가 소멸했기 때문에 이 권리는 소멸해 버립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병은 민법상으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정도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정리해 두시고 한번 교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2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의의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의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나 변조적 채무인수, 변제를 위한 공탁, 또 제3자 명의로 예금을 하거나 부담부 증여, 제3자를 위한 전신송금, 이런 것들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뭐 운송계약도 대부분 들었습니다. 물품을 운송해주는 계약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대리라든지 면책 채무인수,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거기에 표에 보시면 요약자, 나약자, 수익자, 보상관계, 급부관계, 대가관계, 삼명관계 정리했죠.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 동그라미 3번에 그 보상관계, 그 다음에 대가관계, 급부관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363페이지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에 보시면 여기는 제3자 약관이 계약 안에 들어있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이때 제3자, 이 사람은
계약 당시에는 사람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서류 중에 있는 법인에도 관계없고 태아인 경우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것이 동그라미 2번에 니은 동그라미 있습니다.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사람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364페이지 가면 효력이 있죠. 제3자에 대한 효력으로서는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할 수 있는 형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익의 의사표시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형성권이고, 이 수익의 의사표시하는 방법은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관계없고 반드시 나약자에 대해서 해야 되죠. 나약자에 대해서 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익의 의사표시의 성질은 권리 발생 요건이지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채권이 발생하기 위한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니은 동그라미에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에 제3자는 형성권을 가지고 있죠. 수익의 의사표시할 수 있는 지위인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수익의 의사표시한 후에 제3자 지위는 어떻게 되냐. 수익의 의사표시를 나약자 하게 되면 그 채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요약자와 나약자는 자기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그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제3자는 민법상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있는 선의재산 보호 여기에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해제에 있어서 제3자 보호 이것도 역시 받을 수 없다 해야 되겠죠? 물론 이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는 취소권도 행사할 수 없고 해제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겠죠. 자, 요약자 지위와 나약자 지위는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권리 의무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겠다 이래야 되겠죠. 다만 나약자는 요약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수익자인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부관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에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 보상관계, 의존되어 있는 것이니까 을이 갑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그대로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그 내용을 가지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을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약 해제 해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